네, 안녕하세요. 저 만화가 김보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입니다. 상석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하신 두 분이라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프로필을 통해서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통 작가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DP를 만들어내신 주인공이시고요. 작년에는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셨는데 요즘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다음 연춘이 아니고요. 올레바퀴 연춘이라는 것을 이제 했었고, 근데 애니메이션이 카카오에서 만들어져서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인기를 실감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감을 못해요. 그냥 그 김보통이라는 작가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뷔 10년이 넘으셨는데 얼굴 공개 안 하셨잖아요. 저희 인터뷰 하실 때도 늘 칼같이 이제 사진 대신에 그림으로 대체하시거나 하셨는데 이렇게 관객들 만날 때는 얼굴을 공개하셨어요. 네. 이렇게 행사하실 때만 공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가면을 쓰고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얼굴을 공개해야 되고 상을 받으러 갈 때도 건방지게 가면을 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체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박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그 얼굴 공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막 사진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불안한데 하지만 불안하면서 약간 안도하는 거는 제 얼굴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제 얼굴을 검색할 정도로 여성적이신 분들은 별로 없어서 별로 제 얼굴 모르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익명성 속에 지금 인기를 실감하고 계시는 레스당에서 인기. 네, 다음으로 이제 김보통 작가님만큼이나 외국에서 뜨거운 관심 갖고 있는 남은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프로필 아주 심플하게 느껴지시지만 사실 되게 대단하신 분이시죠. 데뷔작만으로 이제 인기 웹툰 작가 많이 오르셨는데 마찬가지로 실감하고 계신지? 저도 그다지 실감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 역시도 뭐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연재할 때 당시에는 연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바빠서 다른 반응들을 많이 찾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연재가 끝나고 나서야 이제 뭐 재밌게 봤다라는 인사들을 좀 듣고 있는 편입니다. 정연이 같은 경우는 최초의 상극으로 오기도 했고 드라마 제작도 앞두고 있잖아요. 정연이의 인기를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반응이 있을지? 사실 많이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여성 곡극을 주로 다루고 있는 웹툰인데 여성 곡극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1950년대를 다루고 있는 사극이라서 많은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생각보다 감사하게도 많이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두 분의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독후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4부 정도로 구성을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1부는 청춘의 담을 넘는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두 분 얘기들을 이리저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두 작가님만큼이나 아카데미 수강생분들이나 웹툰 작가님들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P,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립니다. 예전에는 웹툰이 드라마 소설되는 게 인기 있는 작품에 한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웹툰이랑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IP라고 하는 게 가장 이 콘텐츠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P를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 확장에 성공한 두 작가님의 대표작을 통해서 이 콘텐츠를 넘나드는 청춘 담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김보도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면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DP 시즌 2가 이제 공개가 됐고 주변에서 반응도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은 좋죠.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근데 사실 원 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저는 원이 런칭되는 시점에 이미 그 시즌 2 곡본을 쓰고 있었고 지금 시즌 2가 런칭이 되는 시점에 이제 지금 연재를 시작한 SPT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이거를 뭐랄까 즐길 시간은 심적인 여유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실제로 DP 시즌 1이 런칭됐을 때는 저는 다 못 봤어요. 몇 달 동안을 못 보고 다른 일을 그 시즌 2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때도 그게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가들이 좀 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소감 너무 좋고 일단 어쨌든 시즌 2 끝난 시점에서 지금 그 다음 거를 또 준비하고 있느라 막상 그렇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DP 이전에도 아만자라든지 여러 작품이 있었는데 DP는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DP가 처음에 그 작가 그림 그리실 때도 영상화 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네,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담당자랑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영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근데 그 담당자도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이거 누가 영상화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드라마 포맷으로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리는 시점에서부터도 1화부터 뭐 6화 내지는 8화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식으로 연재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운이 좋아서 2화가 연재가 됐을 때 바로 영상화 펑번 운이 제안이 와서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의도했던 게 맞아 떨어졌구나라고. 사실 드라마 할 수 있는 업체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제일 핫한 넷플릭스에서 하셨잖아요. 이 처음에 어떻게 제안 받으신 거예요?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영화로 판권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사에서 감독님까지 정해지고 각본까지 나오고 다 했었는데 너무 그 얘기가 소재가 민감하다 보니 투자가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붕 떠 있다가 드라마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넷플릭스 코리아가 한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진출을 할 때여서 그러면 약간 조금 강도가 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제안이 온 게 아니고 넷플릭스로 제안을 한 거죠. 제작사에서 제안을 해서 넷플릭스 쪽에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로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 보편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설득을 한 끝에 이제 제작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됐죠. 이게 말씀처럼 로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소재가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감독 작가님이 아니면 사실 표현하기 힘든 부분 되게 많은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본 작업에도 도전을 하셨는데 웹툰을 그릴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달랐나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솔직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화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매체다 보니까 이걸 영상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그 매체 간의 문법의 차이는 있죠.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러닝 타임이 한 3분, 5분짜리지만 드라마는 한 번 시작을 하면 40분, 50분을 가야 되는 거고 웹툰은 굉장히 그 능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감상 자체를 이렇게 내가 보면서 감상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중간에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영상물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감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체의 차이는 있어서 뭐 그거를 감안을 하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벽을 느꼈다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강표 작가님이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봤는데 무빙을 쓰시면서도 이야기꾼으로서 사실 매체의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화가가 어떻게 각본을 쓰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릴 때마다 사실 그게 크게 다른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요. 오히려 약간 추상적이거나 내면적인 묘사를 해야 되는 소설보다는 오히려 더 영상 쪽에 가까운 그 작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요즘은 경기가 무너지면서 본질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DP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대사가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한준희 감독님도 워낙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너무 잘 쓴다고. 이 대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대사를 만드는 방식이라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대사는 좀 안 쓰려고 해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소속 작가들이 있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작가님들이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그 피드백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구태의연한 대사를 좀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웠기 때문에 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오겠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이런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올 것 같은 거를 본인이 감지하고 안 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사를 치는 거에 있어서 그 캐릭터의 개성이 드러나고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 말발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평이한 이야기도 조금 재미나게 만들고 특수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남우 작가님께 질문 좀 드리면, 이 정현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IP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웹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처음부터 IP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고요. 그냥 모든 작가들이 그러하듯 우리 작품도 드라마가 되면 좋겠다, 뭐 영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냥 당연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작품이고 저도 그냥 운이 좋아서 드라마 참가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원래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활동하실 때 그림 작가로 처음 웹툰 재배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일러스트 작업과 웹툰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컷의 이미지에 이제 내포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잘 정리해가지고 놔야 되는 게 일러스트인 것 같고 웹툰은 연속성이 있다는 게 가장 다른 점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 대부분에 실려 있는 것들을 잘 읽힐 수 있게끔 연속적으로 연출해야 되는 점이 가장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정연이는 사실 캐릭터가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데 이번에 드라마 정연이 역으로 이제 김태리 씨 배우가 확정이 되셨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웹툰 속에 이 정연이 그릴 때도 영화 아가씨의 김태리 배우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하던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본인 드라마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기분이 어떠신지? 신기합니다. 이게 확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너무 신기했지만 많은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정이 돼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에서 그 남숙희 캐릭터가 정연이랑 결이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당 있는 모습이라던가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꽤 있어서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 배우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진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드라마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되게 바보 같은 얘기지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웹툰 정연이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화도 되고 창극으로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정연이가 2019년도부터 연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때에 여성 서사에 대한 목마름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틀에 박힌 어떤 여성 캐릭터들이 할 수 있는 롤들이 있었는데 그 롤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뭐 악역이나 뭐 파트너나 그리고 뭐 주인공 여러 역할들을 여성들이 맡는 거를 좀 많은 독자분들이 기다려 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독자로서 기다려 왔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좀 더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걸 것 같은데요. 웹툰이 드라마 혹은 시리즈와 영화가 되는 과정들이 워낙 많으니까 개별 사례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웹툰 드라마로 되기까지 어떤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김보통 작가님이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되게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원천 IP가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이제 그게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일 것이고 사실 그 DP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되고 말고를 따지기 직전인 아주 연재 초반에 판권이 팔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작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 2화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영상하기 좋은 포맷이다라고 판단이 들었다고 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사실 DP는 되게 그냥 익숙한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P가 되게 색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냥 버디 형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캅스부터 유구히 이어져 오고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르인데 그 장르에 그 탈영병을 쫓는 헌병이라는 그게 설정이 바뀌니까 되게 색다르게 보이고 거기에 이제 제작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젊은 남자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군대 배경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머리도 깎아야 되고 군복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DP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길러도 된다라는 점에서 약간 매력적이다. 또 있었고 이제 제작의 용이성. 그러니까 DP를 놓고 보자면 사실은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뭐 지옥이나 아니면 이제 만들어져야 될 정년이처럼 막 현실에 없는 세트를 만들거나 현실에 없는 캐릭터를 CG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동시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냥 젊은 애들이 사복을 입고 움직이는 이야기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제작이 좀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판권이 판매가 되는 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자면 판권이 판매가 되고 이 판매가 된 걸 가지고 제작사에서 이제 이걸 드라마로 만들지 영화로 만들지 뭘 정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요즘에는 이제 원작자들이 각본에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그쪽에서 알아서 만드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뭐 그냥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네, 이거는 중간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남은 작가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 이 웹툰으로 IP 확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남은 작가님께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네, 제일 IP 확장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 일단은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야기의 힘이 가장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연이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생소한 여성 북극을 다루고 있는 소재의 만화지만 지금 동시대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지금 현대에도 먹힐 수 있도록 잘 버무려져 있어서 그래서 영상화 되기 더 수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언제 어느 때나 본질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아까 좋은 이야기, 스토리텔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거고 과정은 이제 그때그때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들려주신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1부부터 넘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두 분 작가님께서 웹툰 지망생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전해드려서 작가님들이 직접 뽑은 웹툰 속의 한 컷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보통 작가님 인생 한 컷을 공개해 볼까요? 네, 지금 이게 분양면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저를 이제 DP를 통해서 아셨을 거고, DP도 제 만화보다는 이제 정혜인이 나온 드라마로 많이 아셨을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이제 제 데뷔작이었던 아만자라는 만화의 최후반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독백이에요. 그래서 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주인공이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그 자신의 정신세계 속에서 만난 그 자신의 자아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내가 지금은 죽어가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혹은 다시 살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만나고 또 이제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더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다, 망설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게 원래 쭉 이어지는 대사인데 한 컷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 컷만 제가 떼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정말 이 아만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작가분들한테도 작가 지망생들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좋은 IP 확장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랑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작가가 되고 싶고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수명에 맞춰서 만드는 작품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이라는 약간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작품을 만들 때 이게 영상화가 될까, 드라마화하기 용이할까 이전에 생각하는 거는 과연 다른 매체로 다시 만들어질 만큼의 그 가치가, 시의성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창국으로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거대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을 쓸 정도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단지 대중성뿐만이 아니고 본 사람들의 삶에 파급 효과가 있고 지금의 사회에 충분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지망할 때 되게 트렌디하고 안전적인 아이템을 골라서 데뷔만이 목적이 되는 거가 저는 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가 그 하고 싶은 이야기로 그 전하려는 메시지가 확실했을 때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안함과 불안과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어서 그 본질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출발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컷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컷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한 컷에 받다 보니까 영화로 치면 약간 롤테이크 보는 것처럼 긴 얘기들이 한 컷에 다 담길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럼 이어서 남호 작가님의 인생 한 컷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정연이 8화 초반에 나오는 한 것인데요. 여기 적혀 있듯이 정연이가 우여곡절 끝에 첫 북극 대본인 춘향전 대본을 들고 연습에 참여하러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고른 이유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초심을 생각을 하게 돼요. 웹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짧아도 한 50화? 더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 한 작품을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많은 힘듦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작품을 왜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나를 이 작품이 어떤 점이 설레게 했는지, 그런 점들을 좀 떠올려 가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이겨내 가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연이도 이제 첫 시작이니까 얘한테 앞으로 엄청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너무 신나하는데 그래도 정연이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순수한
설렘과 기쁨과 연기를 하고 싶은 열망이 가장 정연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하게 된 동력은 사실 저런 한순간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기쁨을 줬던, 아직 막연히 달려갔던 그 한순간을 위해서 계속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이 골라오신 그 장면이 너무 다른 것도 재밌네요. 저는 끝을 골랐고 작가님 시작을 골랐고. 정말 한 컷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앞을 향해서 달려간 정연이처럼 여러분도 이제 후회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두 작가님들의 소중한 얘기 감사드리고, 다음 코너로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청춘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시행되는 코너고요. 사실 제일 제일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불확실한. 당장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터널 끝이 언제인지 이걸 모르는 불확실함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 두 분 작가님도 그런 시기를 겪으셨을 거고, 이자로 오기까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의 밤을 지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겪었던 그 걱정과 고민의 밤에 청춘의 밤 얘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약간 양해를 구하면, 사실은 이거는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좀 이유로 작가님 써주신 이 청춘의 일기를 제가 대신 한번 낭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아마자 1회가 올라갔다.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댓글도 몇 개 없고 보는 사람도 없다. 내 주변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주 2회 연재인데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다. 괜히 시작했다 싶어서 벌써 그만하고 싶다. 제일 슬픈 건 여기서 그만둬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6개월 연재하고 노은 정도로 장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공개 촬영 같은 느낌인데 이거 왜 박수 쳐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불안해 뭐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도 불안해요. 작가님도 그럴걸요? 저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럴 때마다 나만 불안한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상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라사와 나오키라고 정말 유명한 작가잖아요. 정말 유명한 만화가고, 이 사람은 정말 저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자기는 지금도 원고지를 놓고 보면, 백색의 원고지를 놓고 보면 공포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울지 감당이 안 돼서.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가면 꼭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지금은 안 불안하고 지금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를 지향하려고 해요. 경계를 하려고 해요. 지금도 불안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한 글자도 못 쓰고 하루가 지나갔고, 그 와중에 오늘은 여기 행사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제 한 글도 못 썼는데 오늘은 또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싱글벙글 웃으면서 뭐 사인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내일이면 우리 직원들 출근할 거고 얘네들 글 써놨냐고 물어볼 건데, 그럼 나는 언제 쓰라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 앉아있지만 가시방석입니다. 앉아있는 것은 소파지만 가시방석이에요. 이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불안을 되게 당연한 걸로 그냥 감내를 하고 끌고 가는 그 체력은 생긴 것 같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올려주신 일기 중에 제일 와닿은 것 중 하나가 여기서 그만둬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였거든요. 이 오기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오기?
되게 뭔가 슬프죠. 그러니까 이게 암환자 만화에도 나오는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내가 죽었다라는 거를 모른다는 사실에 되게 분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주인공의 분노기도 하지만 제 이 만화가 이대로 잊혀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라는 저의 뭐랄까 그런 불만의 표출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슬프죠. 슬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도 제가 새로 연재하고 있는 만화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연재를 한다고? 모르시잖아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번에 아, 숫자로 시작하신 그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하나하나가 너무 다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래 대부분은 모를 거야. 나도 안 모르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하게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 어느 정도 붙어서 잘 버티는 법을 익힌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버텨왔는지 일종의 요령이나 견디는 작가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일단 없어요. 일단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울면서 그냥 버텼는데 그런 와중에 찾은 게 있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라사 나오키처럼 남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집요하게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도 샀어요. 위대한 실패자들 이런 책도 샀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얘기도 사가지고 보면서 사실은 이 사람도 이렇게 망했었구나 이런 거 보고 남들 흑역사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우리 모두가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남들도 자기를 천재라고 하니까 자기가 천재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천재가 아니면 어쩌지? 라는 공포감이 든대요. 또 그 안심. 이제 최기석 작가님한테 최기석 작가님은 만화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세요? 그랬더니 최기석 작가님 그러십니다. 나는 신의 계시를 받고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뭐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요? 그랬더니 마감에 그리는 거지 뭐 내가 그리는 건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그렇다면 대부분은 다 엉망진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씩 모으면서 남들도 불안하구나. 작가님도 불안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요즘에 작업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 제가 봐서 얼마나 안심인지. 네, 남은 작가님의 불안을 이제 이어서 애들이 듣도록 하고 되게 중요한 요령인 것 같아요. 사실 확인하는 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 그게 연결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작가님이 오늘 두 분 작가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본인의 어떤 불안의 마음들을 알려주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이렇게 일말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남은 작가님의 청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정년이 주간 마감 날인 어느 월요일. 정확한 날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사이의 월요일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하루를 복귀하고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게 사치처럼 느껴진다. 마감날에 하는 생각이라고 남은 시간에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정도다.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운다. 갑자기 기절한 날. 손가락 염증 때문에 붕대를 동여매고 그림을 그린 날. 다양하게 과부하가 걸려가며 작업했던 길고 긴 월요일들. 아, 진짜 다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리고 2023년. 난 또 외로웠다. 큰일 났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담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을 일인가 싶긴 하지만 작가님이랑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정말 제 창작의 고통이 솔직하게 잘 웃음에 담긴 일기였는데 이 일기를 이렇게 공개하신 이유? 가장 힘든 날을 떠올리자고 하니까 가장 힘든 날은 생각나지 않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뭉뚱그려서 생각이 났어요. 이제
말했다시피 정연이가 화요일 날 올라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항상 밤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월요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뭉쳐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적었고, 그리고 아까 초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신이 나서 이제 시작한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연재가 되는구나 하다가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첫 연재다 보니까 요령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와서 기절도 하고 손가락 염증에 난리를 했는데, 그래도 연재는 계속 되잖아요, 주간 연재는. 그러니까 그냥 몸을 달래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보통 작가님이 아까 실패의 그런 순간들을 수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웃겼던 게 어떤 식으로 위안을 받았냐면은 네이버 이제 웹툰에 들어가요. 어느 작가가 휴재를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금만 견디면 휴재할 수 있겠다. 조금만 견뎌서 휴재하자. 계속 그것만 기다리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실패하고 잘 좌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려면. 그날 밤에 못했던 무수한 일들을 지금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날 밤 하지 못했던 일 중에 유독 아쉽거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러다가 저를 잘 달래고 열심히 힘을 내도 정말 손가락 염증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이 그릴 수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펑크가 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석고대제 쇼를 시작하는 거죠. 글 작가님인 이래님과 그리고 네이버 담당자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저러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장문에 카톡을 남겨놓으면 이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독자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번 주는 휴재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돌아가도 어쩔 수 없죠. 네. 다시 돌아와도 어쩔 수 없이 마감에 펑크를 내는. 네, 그렇게 염증이 나서 그릴 수 없는 상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아까 보통 작가님께 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이 수많은 불면의 밤과 불안의 밤들을 버티신 일종의 요령이랄까요?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웹툰테이블에 들어가서 휴재하는 작가님들이 누구나 보고 계신지, 나는 언제쯤 휴재를 할 수 있는지 손꼽아 기다리는 게 가장 휴재를 손꼽아 기다리는 게 가장 진짜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걸 해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위안거리는 딱히 없고, 어떻게 해야죠. 이제 계약을 했고 이게 나의 업이고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를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 약속 중요하죠. 예, 월급날 마감 일정, 예, 가끔씩 이제 마감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들을 저도 받을 때가 있는데, 해주시는 답이 그것뿐이에요.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마감이 언제 되는지는 알 수 있는. 그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해야 되고, 그걸 계속 해내는 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더 프로가 아닌가 싶고, 두 분은 그 무수한 불안과 실패의 밤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불안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하지 마세요. 저희는 거기에서 벗어났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도 불안과 불면의 밤이었어요. 그러면 그 근육이 붙는 건 확실한가요? 근육이 붙는 건 확실한가요? 조금 덜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횟수가 쌓이면 이게 꼭 좋은 걸지 모르겠지만 약간 둔감해지거나 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노화가 좀 심해지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몸은 버텨주던 게 이제는 몸이 안 버텨줘가지고 저도 예,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 아까 작가님이 막 되게 그 잠깐
독자님이나 뭐 담당자님들 사죄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팠던 게 우리가 아파서 쉬겠다는데 왜 우리가 사죄를 해야 되지라는 걸 듣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유, 사랑스러운 이유.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도 주간지 마감을 하고 있어서 매주 좌절합니다. 매주 이제 목요일이 마감을 하고 금요일에 잡지가 나오면 늘 그 생각해요. 아 망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글 못 쓰나? 잘리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말 내내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안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월요일 딱 출근해서 회의 때 다음 주에 이런 영화들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군붕어처럼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루틴으로 그냥 계속 일주일을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이 작업을 계속 그런 수많은 불면과 불안의 밤을 뚫고 계속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나 이유가 있다면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요? 좀 멋있는 대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좀 현실적인 대답을 원하실까요? 두 가지 버전을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충분한 현금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모든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어줬을 때 쾌감이 있고 단지 그것만이 쾌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들어준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서 이 사람의 삶에도 변화가 이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라고 했을 때 오는 쾌감이 약간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암환자라는 만화를 처음 연재했을 때 그때 이제 독자분 몇 안 되는 독자분들 중에서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연재가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만화를 보냈단 말이에요. 사인하실 때도 오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완결을 하고 책이 완간이 되는 사인할 때까지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암환자라는 만화 결말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죽어요. 주인공이 죽는데 죽고 나서 이 주인공의 진짜 모험이 시작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사인에 오시고 얼마 뒤에 그분 여자친구분한테 연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남자친구가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분이 자기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게 자기가 모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그림을 가지고 되게 나는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라고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일들도 이거보다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나는 사실 살아서 할 수 있는 그건 다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이런 누군가의 삶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혹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TP 시즌1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막 군 관련된 문제를 전 사회가 다 얘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했었고 그런 뿌듯함을 또 느끼고 싶어서 불안과 불면의 밤을 겪으면서 또 이러고 있어요. 왜 시작했나 모르겠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해 보면 이금호 작가님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연장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회사원을 그만두시고 이제 웹툰 작가를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셨나요? 특정한 계기나? 없어요. 원래는 저 DJ 하려고 했어요. DJ 하려고 DJ가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말고 클럽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막 레슨도 받았는데 가르쳐주던 DJ 형이 그러는 거야. 한 3달 됐는데 그러더니 그만둬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쥐가 어떻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너는 네 나이에 클럽도 못 들어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은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버스 가는 사장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DJ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가지고 도서관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되게 이야기가 길어서 궁금하신 분은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수필집을 보시면 좋고요. 근데 도서관 하려다가도 망했어요. 망하고 그때 이제 로스쿨을 준비했어요. 사람이 원래 궁지에 몰리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젊은에서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로또 걸려가지고 일확천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일발역전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니까 로스쿨을 가자. 로스쿨에 가서 권력의 핵심을 서자. 검사가 되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로스쿨 공부를 하는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막 2페이지로거든요. 문제 읽다가 안 내용 까먹어서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때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리기를 한 3달 했는데 최규석 작가님이 그걸 보시고 저는 나이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염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있냐라고 쪽지를 보내셔가지고 아니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계획은 있냐?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만화라도 그려볼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죠 뭐 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플랫폼에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마크 웹툰이라는 정말 시장 점유율 1%가 안 되는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을 해서 근데 그때도 그거죠. 당연히 그때도 생각은 만화 연재를 6개월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을 그려서 돈을 모아서 로스쿨은 당연히 합격을 할 거니까 등록금을 내고 그때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검사가 돼야지 라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화밖에는 이 길밖에는 없어. 그가 돼버려서 그렇게 우연찮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직접 목격하셨던 것처럼 정말 타고난 이야기고 스토리텔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주셔서 남은 작가님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딱히 없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들 낙서하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림을 좀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하다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가면 수학을 안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를 꼭 가야겠다. 왜냐면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모든 평균의 점수를 수학이 다 깎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가야겠다 해서 그림을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수학이 싫어서. 수학이 싫어서. 되게 중요한 계기입니다. 막상 이제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시작은 되게 사소하거나 엉뚱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그렸던 그림은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방 청소를 하다가 앨범을 봤는데 제가 풍선이랑 토끼를 엄청 많이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풍선 그냥 동그라미에 일자를 쭉 그었는데 그걸 풍선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그냥 의미 없는 제가 그 당시 좋아하던 토끼와 풍선을 계속 그려놨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한 2-3살 정도. 네. 멋있는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지가 않은데 첫 그림이란 건 멋있을 수가 있을까요? 첫 그림이?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질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그 잘 버티는 법에 대해서 그 체력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신다고 두 분 다 말씀하셔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강 관리하는 법이 좀 있으신지. 저는 이 질문 받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보내드려요. 제가 작가 생활을 10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턱걸이를 할 수 있어서요. 턱걸이 되게 중요해요. 턱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니까 또 진작에 들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왜 중요하냐?
그 턱걸이라는 운동 자체가 뭐 코어 어쩌고 이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턱걸이라는 운동을 철봉에 매달리기부터 하나까지를 하시면 작가뿐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95%가 턱걸이를 정자세를 1회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보통 한 번도 철봉에 매달려 본 적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 한다고 힘을 줬다가 안 되네 하고 그냥 그대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턱걸이를 한번 해보시면 턱걸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턱걸이를 해요라고 하는데 턱걸이라는 게요 갑자기 한 번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압력이 일단은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압력이 생겨야 되는 거고 압력이 충분히 생기고 나서는 이 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뒤에 광배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같이 협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냐? 처음에는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매달리는 거를 처음에는 3초, 5초, 10초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늘려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달리는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당기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1cm, 2cm씩을 당겨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턱걸이를 한 번 하기까지가 한 달 내지는 2달이 걸릴 거예요. 더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짧게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하지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턱걸이 한 번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근육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과정 동안 감내를 하고서야 한 번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오늘 토끼를 그려야겠어. 여러분들 지금 토끼 그리라고 못 그려요. 못 그리면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구나라고 하고 버리지만 턱걸이 한 번을 그렇게 한 달, 2달 거쳐서 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토끼를 그린 거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일단 내가 눈이랑 손동작이 움직이는 이 싱크를 맞추는 과정일 뿐인 거고 내일은 토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이 일부분일 거고 하다 보면 그게 한 달, 2달을 지나고 나면 내가 충분히 나만의 토끼를 그릴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저는 그 1년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 가든 턱걸이를 한 번은 꼭 해보시라고 해요. 그걸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만들 수 있고 작가도 될 수 있고 소설가도 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작가님의 턱걸이 천문 잘 들어봤고요. 지금 진행된 행사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질문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워낙에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지금 이 진행의 부분을 이거 계속 듣고 있었어요. 관객이 돼서. 앞에서는 계속 기부통과 그만하게 하라고 지금 밸런스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보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다른 챕터로 질문을 넘어가서 워낙에 두 분 작가 사실은 어느 작가나 그러지 않겠냐마는 워낙에 본인의 모습이 많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서 두 분 모습이 가장 많이 반영된 작품에 대해서 좀 짧게 꼽아보시고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너무 작가님은 당연히 정연이겠지만 네, 정연이 하나뿐이어서 정연이지만 근데 정연이의 정말 제 취향들이 많이 반영된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연극 뮤지컬 장르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연이를 그리면서 좀 정연이 캐릭터들한테 조금 더 쉽게 이입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연기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상당히 좀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좀 무서워해요. 지금도 사실 무서운데 열심히 참고하고 있는데 근데 연기 수업을 할 때 갑자기 그 역할에 몰입을 하면 되니까 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글을 그려보려고 노력했었죠. 네. 자, 그럼 또 짧게 한 말씀. 워낙에 정말 짧게 할게요. 저는 아시겠지만 되게 경박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다르죠. 경박하고 말들 좀 해도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작품에 나오는 애들은 다 멋있어요. 그래서 저랑 닮은 캐릭터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유사한 게 있다면
DP에 나왔던 한우엘이 있잖아요. 구교환 캐릭터가 이제 실제로 제가 DP 생활하던 시절에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쓴 캐릭터여서 걔도 되게 경박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좀 경박스럽습니다. 실망하는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어차피 다시 만나지도 않고. 네. 사실 웹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독자 피드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댓글들 반응을 확인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래서 연기하는 동안에는 그 해당 플랫폼을 들어가지 않아요. 어, 왜냐면 들어가면 댓글을 떠나서 순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위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대로 스트레스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스트레스라. 근데 연기하는 동안에 해당 플랫폼을 안 들어가요. 댓글도 안 보고. 그게 버티는 것 중에 하나시네요. 그렇죠. 나도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누가 휴지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오고 순위에 몇 위에 있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이제 항상 올라온 당일날에는 보는 편이고 어떤 점들을 재밌게 보셨구나 하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려고 그때 정도만 보고 이제 무료로 풀리면 잘 안 보고 왜냐면 그때서부터는 악플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고자 네. 그래도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보신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암환자 때는 댓글을 봤어요. 그때는 이제 애당초 달리는 댓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악플을 다는 사람도 당연히 없거니와 몇 명 없기 때문에 보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죠. 제가 얘기했던 본인이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암환자 때는. 그 이유는 사실 DP는 레지는 애당초 댓글이 없고 지금 SPT 연재 시작한 거는 연재하는 날부터 네이버에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댓글들을 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막 유심히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들은 없는데 그냥 재밌다라는 반응이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위안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 작가다 보니까 뭐 연출이나 작화에 대한 칭찬이 있으면 그래도 이번 작화는 많이 깨지진 않았나 보다 좀 잘 읽히나 보다 정도의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암환자 때 기억이 나는 댓글이 일기는 일기장이라고 했어요. 이걸 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뭐랄까요 창의적인 독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해악의 민족이라서 별의별 댓글들이 다 있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창작의 동력을 제가 좀 짧게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웹툰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 도장에 꽂히는 월급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저는 지금 제 뜻으로 제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되는 직원들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하는 거에 가깝기는 해요. 가깝긴 한데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울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박한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약간 그때 DP 때 상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데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기사로 쓰시면 안 돼요. 기자분도 없죠. 펜시 맞어요.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 불려놨을 때 너무 짜릿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큰일 나가죠. 그래서 그때 되게 소박한 꿈을 하나 가졌어요. 모든 장관들을 한 명씩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훈 작가님이랑 같이 준비한 작품이 있거든요. 모른 척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그 얘기를 해요. 교육부 장관을 부르자. 교육부 장관을 청문회에 부르자.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 빼고는 뭐 인기 꼴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되게 풍자마약의 민족답게
한옥을 장면 생각나게끔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든 작품이나 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얼마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 답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은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 역시도 그리고 싶은 것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작가님이 작품을 제안을 해주셨을 때, 이 대본, 이 트리트먼트라면 너무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일단 생겼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웹툰 작업 자체가 되게 힘들고 주간 마감이 엄청 압박스럽긴 하지만 만화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재미없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너의 이제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이 코너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지금 되게 두꺼운 진행지 보이시죠? 작가님들이 짧게 답변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하지만 여기 모이신 웨이비 웹툰 작가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웹툰을 하기로 시작하셨으면 사실 그 업계에 관심이 있으면 업계 뉴스들을 계속 보게 되고 어떤 식의 일을 하시는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작업 자체가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노동 시간도 되게 길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싶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잴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하셔야지 이제 내가 부딪혀 봐야지 해소가 되는 분들일 거란 생각을 들고 이제 하기로 하셨으면은 굉장히 작업량이 많고 노동의 좀 강도가 세지만 그래도 본인을 잘 많이 보살피고 건강을 챙겨가고 그리고 조금 잘 못했더라도 본인을 좀 아껴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장기간 계속 지속된 작업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내가 잘 보살피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본인을 다독여주면서 작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작가님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사전에 대답을 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은 작가님 말투로 제가 발표가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웹툰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앞에 해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DJ를 하려고 하다가 도서관을 하려고 하다가 로스쿨을 가려고 하다가 만화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만화가를 하면서 수필을 쓰고 드라마 각본을 쓰고 영화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줏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 각본 제안을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만화가라서요. 드라마 각본 같은 건 못 써요. 라고 했으면 저는 만화만 그리고 있었겠죠. 근데 만화가 제안을 받았을 때도 저는 검사가 될 거라서요. 라고 했으면 만화가 못 됐을 거예요. 물론 그때 검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됐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한 번도 원하는 목적지로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그 강박 자체가 없는 인간이에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한우물만 파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우물만 안 판 끝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가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강박을 가질 필요는 그러니까 강박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남원 작가님이랑 저랑 되게 규정이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원 작가의 얘기도 들으세요. 들으시고 제 얘기도 들으세요. 그러다가 본인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해석을 하세요.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남원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김보통이 사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제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또 가보세요. 가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PD님 중에 MBC PD님이 그 파업하다가 퇴사하셔가지고 그 영어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멋있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다 잘못한 열차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앞에 남은 작가님 얘기가 일단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때 김보통하고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빛과 어둠의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정답을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두 사례를 각각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능성들을 좀 더 많이 넓혀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무엇이든 대답해 드리는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300명의 관객분들께 먼저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받았고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있군요. 선물이 있는 건가요? 선물이 없나요? 아 이거예요? 저도 되게 거창하게 나오길래 뭐 아이패드로 주는 줄 알았지. 네. 작가님들이 각각 이제 하나씩 질문을 주시면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나은 작가님이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보라색이 나온 작가님의 질문입니다. 정연이를 그리시면서 유독 힘들었던 장면이나 감정적으로 동화되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유독 힘들었던 장면. 저 정연이 목 부러지는 장면에서 저도 힘들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손가락 염증이 있었던 그때가 정연이가 목 부러지는 장면 그릴 때였어요. 그래서 되게 정연이가 못 부러지면 처절한 표정으로 절망하는 표정을 그리는데 저도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리고 있었던 때여서 유독 힘들었던 때 생각하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작품과 밖이 다 이제 일치하는 아마 잊을 수 없는 기억일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김보통 작가님 한번 뽑아볼까요? 그 파란색 중에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 질문하신 분들 이따가 드리는 거예요? 네. 질문하신 분들 자기 질문 다 기억하고 계시죠? 나중에 이제 앞으로 오셔서 질문 받아가시면 됩니다. 질문이 길어서 김보통 작가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아만자나 디피드 작가님의 경험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감히 추측컨대 작가님 또한 대부분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이 나일 것 같은데요. 그런 속에서도 특별하게 캐치하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약간 직업병인데 제가 DP 했던 시절에 그 얻은 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를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엄청 열심히 하고 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들어가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스캔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DP 시절에 첫 번째는 탈현병을 찾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내가 옛날에 잡았던 탈현병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 가지거든요. 요즘에도 지하철 같은 거 탄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랑 1초 이상 눈이 마주치면 일단 자리를 피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이다. 내가 일단 털매 잡았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하는데 어쨌든 그때 약간 직업병처럼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다 다른 사람이면서 되게 다르면서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개성들을 찾아내는 거를 약간 취미생활처럼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네, 꽤 많은 감독님이나 연출자들이 비슷한 이 사람 관찰하는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라모 작가님 한번 뽑아볼까요? 그 분홍색이나 녹색 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것도 찾아주세요. 너무 위험해요. 작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작품인 무엇인가요? 작가님들의 각 기준에 맞춰 생각하셨을 때 DP와 정년이 좋은 작품 타이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작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좋은 작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DP랑 정리이 좋은 작품이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엇이 좋은 작품일까? 뭐 좋은 작품. 저는 되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냥 제 삶의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즐김에 있어서 그냥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되게 캐주얼하게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그게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의문이 들게 하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작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는 일단 좋은 작품이 되려면은 첫 번째 요건으로는 재미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서 계속 이거를 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작품 자체에 어떤 끈기가 있어야지 좋은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보통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재미있으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적절한 질문들을 잘 던지는 작품이 그 부분에서의 또 재미를 느껴서 계속 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이번에 9천만 원 이번 대회 축제에서도 상을 받은 침묵공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5월 5일에 여기 행사를 왔다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 책을 봤어요.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사도 될까 상을 받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었어요. 네. 제가 영화 기자도 보니까 어떤 영화가 좋냐라고 질문 저도 자주 받는데 제가 하는 답변은 스크린에서 불이 꺼질 때, 극장을 나올 때 시작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되고 계속 다시 생각이 이어지는 영화들이 있는데 아마 두 분 작품도 사실 저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김호철 작가님이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무슨 책을 볼까요? 분홍색이나 녹색 중에 깊이 있는 걸로 이건 아니고 네, 분홍색. 신업이나 트리트먼트 정도 정해진 스토리를 콘티로 디테일한 사안을 첨가할 때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신업이나 트리트먼트까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시놉시스라는 것은 간단한 줄거리를 말하는 거고 트리트먼트는 대사까지도 나오는 그 상세 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놉시스가 그냥 요약한 줄거리라면 트리트먼트는 그러니까 한 단편 소설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데 이때 이 스토리를 콘티로 디테일하게 분리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하필이면 트리트먼트까지 다 마음대로 써놨는데 대본화하는 과정 중에 더 좋은 게 떠오를 때가 제일 골치 아파요. 그럼 트리트먼트로 다시 고쳐야 되거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트리트먼트에서 쓴 대로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그대로 대본화하는 게 제일 좋은 이야기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좋은 게 떠오를 수밖에 고민을 하는 한 반드시 좋은 게 떠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움이 만약에 장면이 그냥 내가 트리트먼트로 서술한 게 대본화가 장면화하는 게 어렵다면 이건 트리트먼트를 잘못 쓴 거. 트리트먼트를 명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장면화할 수 없는 것들을 썼기 때문에 대본 할 때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애당초 트리트먼트를 잘못 쓴 거고 오히려 저는 어려운 건 더 중간에 더 좋은 게 떠올라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있어서도 시공하게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를 써놓는 게 설계도가 결국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는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다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트리트먼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수의 작가들은 트리트먼트도 안 쓰고 작업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면은까지 안 들어갈게요. 어쨌든 트리트먼트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잘 쓴 트리트먼트를 대본할 때는 더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장면화가 안 된다면 그 트리트먼트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시니에스트까지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니에스트까지 충분히 써서 장면이 다 구성이 됐는가 하고 나서 대본화를 한다면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를 그냥 글로만 푸는 거니까 딱히 어려움을 못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1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이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사실 진행자로서 이제 시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옆에서 이렇게 넉넉히 듣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얘기 나누게 된 짧은 소감, 이 시간 함께 보낸 짧은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 정말 짧게 김보통 네. 사실 많이 떨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네, 두 분께서 너무 잘 진행해 주시고 너무 입담이 좋으셔서 잘 묻어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 작품을 같이 하게 됐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작업해서 얼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남은 작가님 사인회 1시간 하실 거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사실 이 엔딩 멘트로 제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문구도 따오고 생각도 준비해 왔는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작가님이 충분히 말씀을 잘해주셨고 솔직하게 본인들의 어떤 부끄러운 얘기까지 드러내면서 정말 긴 불면의 밤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이 두 분이 함께 만드는 이 빛과 어둠의 두 작가가 함께 만드는 공동 작품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이 언젠가 이제 웹툰 작가, 다 웹이 웹툰 작가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여러분들 만든 작품의 한 장면으로 꼭 기획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300분의 예비 작가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두 분 작가님께 큰 박수 너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